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에서 환경독성학과 위해성평가를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는 최진희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화학물질과 환경 독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무엇 같으세요? 1955년 라이프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사진 잡지에 실린 사진인데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식기를 사용해서 더 이상 설거지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첨단 제품이 주는 혜택을 충분히 누리자라고 하는 메시지의 광고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플라스틱은 불과 반세기 만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이런 예들은 역사 속에 무수히 많습니다. DDT라고 하는 화학물질은 1940년대 개발되었는데 DDT의 살충 효과를 개발한 화학자에게 노벨 화학상을 안겨준 혁신적인 물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몇십 년 지난 후 곧바로 환경 분야의 효시가 되는 책인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을 쓰게 한 물질이 되었습니다. 화학물질을 잘못 관리해서 일어나는 사고는 역사에 무수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러브 캐널 사건인데요. 러브 캐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 운하의 이름이 러브 캐널인데 화학물질 회사가 유해 화학물질을 몰래 그 운하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회사는 떠나고 그 지역에 신도시가 건설돼 있는데요. 그 신도시에 암 발생이나 기형아 출산이 급증하게 되는 환경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이제 조사해 보니 매립된 유해 화학물질과 이런 질병과의 관련성이 밝혀지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복원하는데 엄청난 이제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원하는 법을 슈퍼펀드 법이라고 하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수없이 많은 지역에서 이런 유해 화학물질이 매립이 되어 있고 그것과 관련된 건강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슈퍼펀드 에어리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화학물질 분야에서 유전자와 환경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제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 여러분들 다 아시죠? 90년대에 시작한 휴먼 제놈 프로젝트가 이제 2000년대 마무리되면서 지금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전자가 설명할 수 있는 질환이 생각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0% 이하라고 WHO에서는 발표를 했는데요. 나머지 설명 부분은 혹시 환경에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고 질환 발생에서의 환경의 역할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밝혀진 것은 산업혁명 시대 영국에서 밝혀졌습니다. 굴뚝 청소를 하는 소년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음낭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것의 원인이 청소 중에 노출된 제타르 성분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제 화학물질이 암을 발생시킬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처음 밝혀지게 되었고요. 여러 화학물질들이 다양한 질병을 유발을 하는데 호흡기계 질환이라든지 기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암 발생, 그다음에 이제 신경절신 질환, 그리고 대사 질환, 피부 질환, 심혈관계 질환, 사실 많은 질환들이 유전적 요인과 함께 환경 요인이 굉장히 크다 하는 과학적인 증거가 많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교수님, 그러면은 제 뱃살도 환경 때문일까요? 뱃살 없는데요. 비만과 같은 어떤 대사성 질환도 화학물질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베소젠이라고 하는데요. 오비즈를 유발하는 이런 화학물질들도 있다. 그래서 화학물질과 비만과 연관성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 일상생활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들은 안전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그렇지 않다기보다는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화학물질 중 안전성이 검증된 화학물질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들은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첨단 물질이라고 좋아서 사용하다가 나중에 어떤 피해가 발생돼서 그때 대처하는 그런 우를 우리는 계속 범해야 될까요? 세계적으로 이런 많은 화학 물질에 의한 이런 사고들이 이제 속속들이 드러나고 또 관련성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서 이제 어떤 첨단 제품을 만들 때, 첨단 과학 기술을 개발할 때 우리는 환경, 건강, 안전, 앞자를 따서 EHS라고 합니다. 그래서 EHS를 고려하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최근 ESG 경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ESG 중에 E가 바로 환경, 건강, 안전, EHS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EHS를 제일 먼저 정책의 화학물질에 구현한 곳이 바로 유럽연합입니다. EU에서는 리치라고 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엄격한 화학물질 관리 규제법을 2007
2007년에 발효시킵니다. EU 영내에 제조하거나 EU 영내로 이제 들어오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모든 화학물질의 이제 등록, 평가, 인증을 해야 되는 법이 되게 되겠고요. EU와 교류하는 거의 전 세계가 화학물질 규제법 리치의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화학물질 관련 법규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평법, 그리고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이 제정이 되고, 그리고 2019년에 이제 생활화학 제품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이것을 이제 화학 3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전 세계적인 화학물질 규제 강화, 선규제 원칙에 동참하는 화학 3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크게 노후 데이터, 노후 마켓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화학물질을 마켓에 내놓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데이터일까요? 기업이 그 화학물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그 화학물질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제공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화학물질들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모르고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물질인지에 대해서는 마켓에 내놓기 전에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독성은 어떻게 이제 평가할까요? 전통적으로는 그 화학물질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동물의 그 화학물질을 먹이거나 흡입으로 노출시키거나 피부에 발라보거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그런 방법을 모사한 방법으로 동물 실험을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동물 실험을 기반으로 하는 독성 평가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화학 규제가 이제 강화되면서 안전하게 그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독성 평가를 많이 해야 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화학물질 하나를 평가하는데 수천 마리의 동물이 지금 희생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동물 희생의 생명윤리적 문제가 일단 대두되고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장기간 걸리고 또 비용도 굉장히 비쌉니다. 더 문제는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 독성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동물하고 인간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그런 차이 때문에 영향이 동물에서 안전하다고 해서 사람한테 안전한지에 대해서 여전히 퀘스천이 있고 또 반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이렇게 동물 실험을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동물 실험을 하면 안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 실험을 할 수 있을까요? 패러다임 전환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혁신적인 독성평가법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첨단 기술을 이용한 독성평가를 해서 이제 동물 실험에 대한 것들을 많이 줄여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신규 독성시험법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첨단 기술의 융합의 이제 총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학, 생명과학, 기계공학, 컴퓨터과학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융합해서 동물 실험을 하지 않거나 또 최소화해서 이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한 정보를 제공받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줄기세포라든지 오가노이드라든지 고속대량 스크리닝이라든지 첨단 생명과학 기술들이 이제 독성 평가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 빅데이터 시대에 많은 그런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화학물질의 이제 독성을 예측하는 그런 예측 평가법도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휴사라고 하는데요.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화학 구조를 이용을 해서 물성이나 독성을 계산해서 많은 동물 실험을 하기 전에 좀 미리 스크리닝 수준에서 이것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연구가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고유한 성질, 분자 설명자라고 하는데요. 분자의 특성을 잘 분석하면 거기에서 그 물질이 좀 독성 물질일 수 있다, 아니면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톡시시티 포캐스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독성도 우리가 이제 일기예보처럼 예보하자라고 하는 컨셉에서 나온 프로젝트인데 수많은 화학물질들을 이제 로봇이 실험을 해서 독성 빅데이터를 얻어냅니다. 그거를 하이스루프 스크리닝이라고 하는데 그 방법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다양한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들을 전부 총합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독성들을 이제 예측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기반 독성 예측 인공지능 모델 개발 대회가 이제 2014년에 개최됐는데 구조만을 가지고 어떤 물질이 독성을 일으킨지를 예측하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알파고라든지 이제 인공지능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화학물질 분야도 빅데이터, 그다음에 분자 설명자를 이용한 인공지능 독성 예측 모델 개발이 본물 쳐지듯이 이제 시작이 됐고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꿈꾸시는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모습인가요? 새로운 물질을 만들 때 지금까지 고려했던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요. 주로 기술성, 기술적으로 굉장히 우수하고 그다음에 수익성, 경제적으로 우수한 물질들을 우선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때 환경이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일단 사용하고 피해가 나타나면 그때 규제하는 그런 패턴이 지금까지 있어 왔던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바꿀 시기가 됐다. 앞으로는 지금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의 질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데 그때 과학기술의 이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개발되는 단계에서부터 그것을 이제 포함시키는 우리는 그걸 이제 세이프 설계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해야 우리가 화학물질이 주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